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채널 기준 변율 리밸런싱이라는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코덱스 200 ETF랑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 내는 인버스 ETF 딱 이 두 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가격이 어떤 채널을 벗어나고 또 변화율도 클 때만 움직인다. 뭐 이런? 네, 정확해요. 핵심은 시장에 진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을 때만 반응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움직임이요? 네,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내리는 거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미리 설정해둔 가격 구간, 예를 들면 뭐 평균가 대비 플러스 1%나 플러스 4% 같은 그런 채널 있잖아요. 네네. 그걸 벗어나는지 먼저 보고요. 근데 그냥 스치듯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 조정 시점하고 비교해서 가격 변화율도 확 커야 돼요. 그럴 때만 실제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네요. 가격 수준, 즉 채널을 벗어나야 하고 또 변화 속도, 변동률도 커야 하고 이 두 필터를 다 통과해야만 움직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평소에는 약간 중립적인 비중을 유지하다가요. 큰 추세가 딱 보인다 싶으면 그 방향으로 비중을 확 늘리는 거죠. 뭔가 신중한 느낌인데요. 마치 알람이 울려도 바로 안 일어나고 한 두세 번 더 울려야 진짜 일어나야 하는구나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요. 아하, 뭐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불필요한 잦은 매매는 피하고 진짜 큰 흐름만 타겠다. 뭐 이런 의도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중은 어떻게 조절해요? 0에서 100까지 막 세밀하게 조절한다던데요? 네, 맞아요. 그 채널을 얼마나 강하게 벗어났는지 그 단계에 따라서 목표 비중이 정해져요. 예를 들면요? 아주 강한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거의 100%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와, 과감하네요. 반대로 하락 채널을 막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 비중을 늘려서 사실상 시장 하락에 베팅하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럼 중간 단계는요? 어중간할 때는? 그럴 때는 뭐 50대 50 중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살짝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비중을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완전 올인 아니면 올아웃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201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와 15년이네요. 이 백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는데 네,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1796%라는데요. 이게 진짠가요? 네, 보고서상 수치는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덱스 200 ETF 자체는 한 플러스 56% 정도 상승했거든요. 와, 56%대 1796%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 그래프도 보니까 파란색 선, 이 전력 수익률 선이 검은색 코스피 200이나 빨간색 나스닥 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던데요. 네, 그렇죠.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사실 위험 관리 쪽도 좀 봐야 해요. 위험 관리요? 그건 어땠어요? 연평균 복리 수익률 CAGR이라고 하죠. 그게 한 21.4% 정도 나왔고요. 근데 최대 낙폭 MDD라고 네, 제일 많이 까졌을 때 네, 맞아요. 그게 마이너스 23.8% 수준이었어요. 마이너스 23%요. 코덱스 200은 어땠는데요? 코덱스 200은 같은 기간 MDD가 마이너스 40.7% 정도 됐거든요. 와, 그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막았다는 거네요. 하락장에서. 그렇죠. 변동성을 상당히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샤프 지수나 소티노 지수 같은 위험 대비 수익률 지표들도 훨씬 좋게 나왔고요. 특히 2011년 유럽 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 같은 폭락장에서도 잘 버텼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손실 방어를 잘했다고요. 이야, 15년간 연평균 21% 수익에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24% 수준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런 백테스트 결과라는 게 사실 과거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진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백테스트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보고서도 그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대신 이 전략의 강점으로 다른 걸 좀 강조해요. 그게 바로 단순함과 실전성입니다. 단순하며? 오히려 복잡한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최적화나 블랙 리터만 모델 같은 되게 복잡한 금융공학 이론들 있잖아요. 네. 이름만 들어도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델들이 이론적으로는 되게 정교한데 실제 시장에 적용하려면 가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나 또 예측이 필렸을 때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현실이랑 안 맞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전력은 그냥 가격 채널이랑 변동률 이 두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비교적 직관적이고 또 검증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과도한 정교화의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실제 시장 변화에 좀 더 튼튼하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모델보다 단순한 규칙이 현실에서는 더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보통 위험 관리하면 채권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을 섞잖아요. 분산 투자. 그렇죠. 일반적인 자산 배분이죠. 근데 이 전략은 오직 주식형 ETF, 코덱스 200이랑 인버스 이 두 개만 가지고 변동성도 관리하고 높은 수익도 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이 전략의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인데요. 네. 자산 종류를 늘리는 대신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 조절로 승부하는 거예요. 타이밍 조절로요? 네. 하락장이다 싶으면 인버스 비중을 늘리거나 아예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어요. 그럼 사실상 현금을 들고 있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게 위험을 피하고. 현금화. 네. 반대로 상승장이다 싶으면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수익을 최대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섞는 분산 투자 대신에 시장 타이밍을 잘 잡아서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낸다. 뭘 담느냐만큼 언제 얼마나 담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인 거죠. 이 전략 보니까 국내 ETF로도 구현할 수 있고 뭐 글로벌 시장이나 다른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전략으로 얻은 수익 자체에다가 또 이 전략을 다시 적용하는 약간 재귀적, 자기 자신한테 또 적용한다고요? 네, 그런 식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언급은 하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채널 기준 변율 리밸런싱 전략은 가격 수준이랑 변화 속도 이 두 가지 필터를 쓰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감도를 조절하면서 감정을 싹 빼고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능동적인 자산 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테스트 결과상으로는 코스피 200 지수보다 훨씬 좋은 장기 성과랑 위험 관리 능력을 보여줬고요. 네, 그랬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특정 투자 전략의 개념이랑 성과 분석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혹은 일하면서 되게 복잡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많잖아요. 아, 그쵸. 그럴 때 뭔가를 미리 다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전략처럼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정해진 규칙대로 대응한다는 이런 접근법 있잖아요. 네네, 규칙 기반 대응. 이런 방식이 여러분이 마주하는 다른 문제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좀 다른 관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확실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채널 기준 변율 리밸런싱 전략 그 기본 개념이랑 성과 좀 살펴봤었죠? 네, 그랬습니다. 반응이 꽤 뜨거웠어요. 오늘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금융이론에서는 대체 어디쯤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아는 뭐 복잡한 모델이나 일반 리밸런싱하고는 뭐가 다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전략이요. 기존 분류 틀에 딱 넣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시작을 예측한다기보다는 가격 움직임 자체에 바로바로 반응하거든요. 이건 전술적 자산 배분, TAA 같기도 하고요. 아, 단기 대응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니까 이건 동적 자산 배분, DAA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에 맞춰서 위험을 관리하려는 거, 이건 또 적응형 자산 배분, AAA, 철학이랑 통하는 면이 있고요. 뭐랄까, 여러 전략의 특징을 이렇게 잘 버무려 놓은 그런 하이브리드 느낌이죠. 하이브리드라. 근데 복잡한 수학 대신 경험적 규칙을 쓴다는 게 좀 독특한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차이점 중 하나예요. 그럼 보통 금융공학에서 말하는 뭐 마코이치니 텔리 기준이니 하는 그런 정교한 모델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런 것들은 이론은 좋은데 실제 시장에서는 좀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정교한 모델들은요. 뭐랄까, 과거 데이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소위 과최적화되기 쉽다는 거죠. 네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은 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상황이 오면 예측이 확 틀어지거나 모델 자체가 잘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온갖 센서 단 로봇 같은데 예상 못한 길 만나면 딱 멈춰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 채널 전략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계산도 가볍거든요. 단순하고 가볍다. 네. 그래서 시장 변화에 더 빠르고 튼튼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비포장 도로에서도 잘 달리는 그런 SUV 타이어 같다고 할까요? 아하, 그 비유 좋네요. 정교함보다는 단순함과 강건함에 초점을 맞췄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귀가 솔깃해지는 게 재귀적 자산 배분, 이 부분인데요. 이건 대체 뭔가요? 전력 위에 또 전략을 쌓는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전략의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재규적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KODX 200 ETF 하나에 이 채널 전략을 적용해요. 그럼 이 ETF 자체가 그냥 ETF가 아니라 이 전략이 적용된 하나의 전략 상품처럼 되는 거죠. 네, 하나의 전략 상품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략 상품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미국 S&P 500에 적용한 전략 상품, 채권에 적용한 전략 상품 이런 식으로요. 아, 네네. 이걸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 전체에 다시 이 전략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자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전력 자체를 배분하고 거기에 또 전략을 쓴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략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다층적으로 운용하는 거죠. 이건 기존의 자산 배분에서는 보기 힘든 뭐랄까 한 차원 높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건 정말 발상이 신선한데요. 전략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니 그럼 우리가 보통 하는 리밸런싱, 1년에 한 번 비중 맞추거나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고정된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움직임,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반응해서 움직이니까요. 가격 변동이요? 네, 단순히 비중이 몇 퍼센트 벗어났다고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가격 변동의 폭과 속도를 같이 봐요. 그리고 목표 비중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동적 목표 비중이죠. 아, 목표 비중이 움직인다. 그래서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변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방향성까지 고려해서 오를 때는 좀 따라가고 너무 과하게 떨어진다 싶으면 오히려 반대로 사고,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란 역추세 전략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이 전략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가격의 수준과 속도를 함께 보는 이중 필터. 둘째는 시장 상황 따라서 위험 관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똑똑함. 네, 동적 위험 관리죠. 그리고 셋째는 방금 말씀하신 전략 자체를 부품처럼 쓰는 재규적 확장성. 이렇게 요약 가능할까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딱 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뭔가요? 가장 놀라운 점은요. 사실 콜엑스 200이랑 그 인버스 ETF 딱 두 개만 썼는데도요. 네, 정말요. 단 2개로요. 네, 그런데도 전통적인 분산 투자나 복잡한 해지 없이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까지 달성했다는 점이에요.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알아서 위험 자산 비중을 확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요. 일종의 동적 해지 효과죠. 아, 자동으로 방어 모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상승장이 오면 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고요. 잠깐만요. 이게 그런 분산 투자의 장점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 상승장에서 수익이 좀 덜 나는 그 단점은 극복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정말 타이밍만 잘 잡으면 가능한 건가요? 네, 뭐랄까 순수하게 타이밍과 규칙 기반 접근만으로 위험 관리와 수익 창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결과죠. 이게 보여주는 건 무엇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고 파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언제의 중요성. 확실히 와닿네요. 그리고 이 전략은 국내 상장된 ETF로도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자동 매매 시스템하고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실용성도 높군요. 네,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도 좋고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 도구로도 쓸만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전략이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분산만이 살 길이다 이런 전통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시장의 타이밍이랑 구조적인 규칙 같은 걸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